사람들이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라는 말에 대한 네.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게 핑계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핑계가 아니죠. 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저항하는 네. 이 능력을 키워주자. 네, 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제일 현대적으로 그 각광받는 방법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케라쇼에서는 건강만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케라쇼의 푸틴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나병진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그린리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18년차 한의사 나병진입니다. 임상에서 치료하는 만큼 연구나 강의도 좋아해서 부티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요청을 드렸을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여름에 맞는 어울리는 토픽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인데요. 사람들이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라는 말에 대한 네.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해와 진실. 저 네. 오해와 진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다이어트 하면 그런데 저는 미용 다이어트와 건강 다이어트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 저희는 건강 정보니까 미용 다이어트보다는 건강 다이어트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굳이 두 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도 결국 자기 몸의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체질을 이해하면은 더 쉽게 살을 건강하게 뺄 수 있으니까 네. 굳이 그 두 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다 네, 모두에게 도움이 도움이 되는 되는. 네, 얘기입니다. 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만 쪄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네. 긴장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죠. 네. 제가 듣기에는 네.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려다 실패한 핑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 네네. 어떻게 네.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핑계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핑계가 아니죠.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 네. 의학적으로. 네네. 네. 저는 좀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왜냐하면, 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뭐 소변을 본다던가 네. 땀을 흘린다던가 해서 네네. 그거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아주 좋은 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땀이 난다던가 네. 소변이 난다던가 혹은 대변을 통해서도 수분이 많이 증발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수분 대사인데 그 수분 대사의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의 그 체질 네. 또는 유형 뭐 이런 거에 따라 뭐 질병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몸에 계속 정체되면 물은 조금씩 마시지만 계속 축적되고 그게 이제 체중 그러면-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을 마셨는데 네. 이게 신진대사를 통해서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몸에서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기 어려운 체질과 유형이 그렇죠.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유형이 그런 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 임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유형은 뭐 주변에서 많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왜 잘 어. 먹냐? 몸에 열이 많아요. 몸에 열이 많다. 네, 네. 그러면- 몸에 열이 많은데 특히나 위장관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학적 표현은 위장관의 활동량이 높은 거예요.
위장관의 네. 활동량이 높다. 네네. 그러면 수시로 배고프다는. 그렇죠, 그렇죠. 수시로 배고프고 뭔가 하나 꽂혀서 막 먹고 싶고 이런 한 생각이 가지 음식을. 네네. 단 게 막 땡기거나 혹은 뭐 짠 게 땡기거나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 꽂혀서 땡기는 사람들의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다이어트에 거의 실패하신 분들은 그런 유형으로 봐도 뭐 많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어려운 경우가 네, 식욕이 컨트롤하기 힘들다. 식욕을 그쵸. 네, 그 뒤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분의 몸이 사실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을 것에 네. 이렇게 심취해서 네, 막 먹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일반적인 사람도 네. 사람의 이 사이클에 따라서 네, 네. 막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살이 쪘어요. 네. 그분은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그런 말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땡기는 거 먹으면 된다. 그 다이어트 할 때도 그 얘기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당기는 거 먹으면은 네. 그게 몸이 필요하는 거니까 그걸 먹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른들한테도 많이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레벨에서 그 균형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아니지만 그 균형을 살짝 무너진 상태는 안 좋은 게 땡깁니다. 안 좋은 게 네. 예를 들자면 단계 막 땡긴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몸이 네. 건강한 상태에는 피곤하면 단계 좀 땡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몸이 어떤 안 좋은 상태의 그 어떤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피곤하든 낫지 않든 계속 단계 땡기는 상태가 오는 거죠. 네. 그때는 단 걸 먹으면은 그게 좋은 영양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살로 가거나 혹은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네. 재밌네요. 네네. 뭐 그래서 또 그 일반인으로서 이게 건강하게 땡기는 식욕인지 네. 비정상적으로 알 땡기는 수 없죠. 식욕인지 되게 힘듭니다. 알 수 없죠. 네네. 저도 예전에 한번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 한의학을 공부할 때. 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피곤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단계 엄청 땡기더라고요. 너무너무 땡겨요. 그때 선생님은 뭐 살이 찐 체질이 아니시잖아요. 네. 말랐는데도 단계 땡겨서 단 걸 먹으면은 너무 다니까 속이 또 아픈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네, 먹어요. 너무 단 거 아픈데 근데 아픈데 또 단계 땡겨요. 이걸 안 먹어야지 이 위도 고칠 수 있고 나의 몸도 고칠 수 있다는 걸 네. 뻔히 아는데도 알면서. 너무 땡겨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몸에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정말 부족합니다. 사람들, 네. 인간은.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유형의 네.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네. 뭐 좀 또- 더 보충해 드릴게요. 그런 네.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그렇게 먹을 게 땡긴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분들은 잘 먹는데, 대변 활동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다. 변비가 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좀 변비 쪽으로 간다. 네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경향이 많아요. 여전히 몸에서 그렇죠. 빼내지를 못하는 네네. 거군요. 그 몸에 열이 아까 제가 위에 열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위가 배고픔을 느끼니까 막 먹어요. 네. 근데 대장에 가면은 또 열이 많으니까 수분을 막 흡수해버려요. 대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대변이, 죄송합니다. 대변이 아닙니다. 잘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말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비가 오기 쌓이는 쌓이는 거죠. 제 배는 그 변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몸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몸매 딱 특징. 보면 알 수 있군요. 네, 약간 그 보통들 말하는 이 드럼통 바디. 드럼통 바디. 네, 드럼통 몸이 이렇게 이 몸과 네. 그 허리에 굴곡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네. 워낙 잘 먹고 먹은 거 좋아하니까 잘 먹고 또 대변은 잘 안 나가고. 근육질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일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선생님은 딱 보면 안다. 네, 제가 보면은 이거는 네. 이거는 보통의 어떤 몸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떤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몸의 불균형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근육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육이 좀 발달돼 있는데 특히 이 승모근, 목 뒤 근육이 목 뒤에 있는 근육이 발달된 경우가 승모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이런 굽기도 하고 뭐 피곤하면 목 아프다는 사람들. 승모근 발달한 사람 맷집 좋은 사람 아닌가? 네, 그런 사람 말고 네. 약간 목 뒤가 여기 두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터운 사람들. 네, 근육이 두텁습니다. 이분들은. 네, 근육이 두터워서 그 근육이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되게 땅땅해요. 근육하고 살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아, 이게 근육인지 살인지? 이게 지방인지 아. 물인지 이게 막 헷갈려 있는 몸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는 근육이라고 몸 얘기하겠네. 좋다고 보는데 이게 네. 보통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다리 정강이를 이렇게 꾹 눌러봅니다. 정강이를. 다리에. 예. 종아리 종아리를. 쪽에 뼈를 쑥 눌러보면은 네. 이 수분 대사가 좋은 사람은 그걸 눌러도 안 아파요. 아프지 않다. 네네. 근데 거기를 누르면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하면 부어 있는 거예요. 몸이 수분 대사 부어 있는 거다. 네네. 그럼 근육질이 아니라. 그렇죠. 근육도 있지만은 거기에 수분도 너무 많이 포함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가 몸에 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몸에 열이 많으면. 네네. 그래서 그 열을 꺼주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볼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네네. 뭐 한의학에서 보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열이 많다. 네네. 비슷하게 연관이 생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메타볼리즘 대사 기능이 너무 높아 있는 거죠. 대사 기능이 대사 기능이 높아져 있고 높아져 근육은 있다.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저는 이제 의학과 관련돼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병리학적으로 보면. 네네. 일단은 몸에 그 열이 많다는 건 이해하시죠? 이게 백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인들 엄청 열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해. 열 하면은 피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춥다. 36.5도에서 이상 올라가느냐. 춥다. 그러니까 몸이 찬 체질이 있다. 네.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알죠. 네. 서양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몸에 열이 많아. 그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피버가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피버가 아니라 이제 메타볼리즘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병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몸이 이렇게 뭔가 액티비티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그거를 쿨다운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 오기 전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살이 막 찌더라고요. 저는 원래 살찌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술살, 뭐 스트레스살, 근데 술은 물이라고 치고 스트레스도 이 살이 찌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일단은 술을 물이라고 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술을 물처럼 마셔서. 네네네. 술을 물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그 유형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술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술 먹으면 열받잖아요. 팟캐스트 하면서 이제 혼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술이 열을 엄청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몸에 그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에요. 네. 그래서 술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 거. 네, 당분. 당분이 에너지잖아요. 단 거는 덴저잖아요. 슈거. 네, 슈거. 슈거. 그래서 그런 팝, 콜라나 뭐 이런 것들. 흔히 우리 말하는 그 액당. 네. 액당으로 마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당도 높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그런 맞죠. 거, 뭐 스프라이트, 콜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도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몸에 좋은. 과일 주스 당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답니다. 과일 주스에도 당. 그게 우리가 갈아서 만든 그게 아니라 이 음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도가 엄청 말씀하신 높습니다. 것은 과일을 가져와서 집에서 갈아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일 주스들. 그거 항상 점심시간 하나씩 이렇게 도시락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아이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당도가 높습니다.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첫 번째 유형의 분들한테는 두 가지만 꼭 참아주시라. 술 참고 그다음에 콜라나 이런 액당 과일 주스 이런 것 좀 금해 주시라.
네, 이 두 선생님 가지가. 술, 백당, 뭐 삶의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몸에 열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덜 땡겨요.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네, 네. 한의학적으로 네,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주면은 네. 확실히 덜 땡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오늘 영업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착 권해주는 거는 그냥 본인이 뭐 한의원에 가고 싶진 않고 내가 뭔가 주변에서 찾고 싶다. 네. 그럼 몸 열에 떨릴 수 있는 거는 약간 녹차. 녹차. 네네. 네. 녹차. 네. 그린티를 마시면 몸에 열이 조금 줄는 경우가 있고요.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죠. 제일 제가 임상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여름에 더위를 얼마나 타느냐는 질문입니다. 더위를 얼마나 타느냐? 여름에 날씨 더우면은 막 퍼지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어서. 네. 나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 네. 그런 사람들은 열입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요즘 같은 날씨가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엄청 뜨거워졌다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밤에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기가 좀 힘들어요.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낮에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밤에 열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계절별로 여름에 힘드냐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여름에 다 힘들지 않나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고 뭔가 일상을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고 항상 선풍기나 에어컨이 옆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도 하나는 물을 마실 때 찬물을 좋아하십니까?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물을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 스스로 내가 열이 많은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여름에 힘드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마실 때 찬물을 마시면 열이 많은 거겠네요. 추위 탄다는 사람 중에서도 의외로 찬물을 마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무조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봐야죠. 이게 진짜 얼죽한지 그냥 유행을 따라하는 얼죽한지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가끔 하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막 40도까지 솟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콧물 몸살 이렇잖아요. 나는 감기만 걸렸다면 40도까지 치솟는다. 열이 제일 1번이다. 체열이.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러면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다. 아니요. 그 살이 찌우시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가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이 살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 열이 많은 체질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몸이 정말로 다양하게 스트레스나 혹은 뭐 감기나 혹은 우리 코로나 감염에 반응하는 양상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스트레스나 감염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면은 잘못되면 다 전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야지 하나에 죽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몸이 다양하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더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난 먹기 싫어. 이렇게 양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지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살이 안 찌는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난 먹어야지. 먹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뭐 메모 중에
부종이라는 말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부종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몸에 그 피가 도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동맥, 정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들어오는 건 정맥. 이거는 다 모두 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림프라는. 림프종. 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네. 도대체 그게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그쵸, 애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림프를 통해서 물이 움직입니다. 수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피는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림프관 네. 맞습니까? 네, 림프관을 네. 통해서 물이 움직인다. 네. 그런데 그게 림프관은 되게 혈관처럼 이렇게 아주 단단하지 않고 네. 잘 스며들고 들어오고 이런 성향이 네. 있어가지고 림프에서 쉽게 빠져나갔다가 액이 빠져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림프에서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붓게 되죠. 붓게 된다. 네. 부종이 생겨요. 그걸 부종이라고 네. 그러면 그건 특정한 부위에 붓는 건가요? 아니면 몸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다 있죠. 전체적으로. 네. 림프절이 부을 수도 있고 흔히들 말하는 이제 림프절이 많은 데가 겨드랑이, 네. 이 사타구니, 뭐 요런데 요 뒤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데는 붓는 때는 또 물뿐만 아니라 염증에 반응해서 붓는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물이 수분 대사가 뭐 세포를 통해서 정맥 통해서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조직으로 스며 나오게 되죠. 림프관에서. 림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거기가 붓게 되죠. 네. 그걸 부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게 물이 부종인지 살인지 뭔지 네. 구별 못 하겠다.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왜 제가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네. 보통의 그 다이어트 방식은 먹는 거를 절제하고 네. 운동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이 기본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잖아요. 다 그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 축인데 이렇게 해서 안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뭘 해도 안 빠지더라.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먹을 걸 줄여도 안 빠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수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네.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부종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러면 스트레스와 부종인 걸 연관시키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는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뭔가를 막 일을 하잖아요. 네. 그때 생기는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그 코르티졸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염증들이. 염증이라는 건 어쨌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염증의 기본이 이제 열이 있고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붓기가 염증의 기본 그 하나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우리 몸은 염증이 쉽게 생겨요. 쉽게 생긴다. 그리고 많이 생겨요.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염증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오래되면은 아까 말한 부종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자, 오래된 스트레스는 염증을 만들고, 오래된 염증은 부종을 만듭니다. 지금 환자분께서는 부종의 단계까지 와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네. 심각하기보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이게 상태가. 왜냐면 초기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막 부종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요. 다시 염증을 좀 줄여주고, 스트레스. 일단 염증부터 염증도 잡고, 혹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그 방식, 저항 능력 혹은 방식을 좀 컨트롤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막 소리가 엄청 큰 스트레스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그러니까 몸을 안정시키면은 그 어떤 순간에 그 소음이 그냥 별거 아닌 소음 느껴지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그 조그만 소리도 엄청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그럼요. 스트레스를 풀었군요. 그럼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 뭐 항상 이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아니, 아니라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그쵸. 말. 환자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것 같은데 환자 입장으로서 네네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몸을 좀 조절해보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네. 스트레스는 똑같을지라도 몸의 어떤 상태를 북돋워 주면은 대응하는 힘이 좋아지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양은 똑같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저항하는 이 능력을 키워주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제일 현대적으로 각광받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 네. 그러니까 명상하면은 뭔가 머릿속 고민하고 그러는데 사실 명상은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호흡을 조절한다. 네. 호흡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胸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는데 복식 호흡이 우리가 추구하는 호흡이죠. 여기만 움직이면은 더 긴장되는 거고 배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깊이 호흡을 하게 돼서 우리 몸이 그 신경계를 조절시킬 수 있거든요. 그 MRI 되게 유명한 MRI 영상이 있는데 보면 찾아보면 있을 텐데 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호흡을 하면 이게 움직여요. 뇌가 움직인다. 뇌가 움직여 보여요. 호흡을 하면. 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뇌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그렇게 현대적으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계속 그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의 관점을 봤을 때는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에서 검증된 지금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도 명상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 논문 만들고 과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물론 좋아지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명상은 시간이 하나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10초만. 아니 스트레스를 저항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데 선생님 그럼 명상을 하루에 단 몇 분만 해도 그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 그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이제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려고 반응하는 그 교감신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얘랑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반응하는 게 우리가 교감신경계인데 그 교감신경계를 그냥 두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긴장돼 있죠. 그런데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거를 한번 탁 끊어주면은 그게 올라가다가 툭 끊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안정화되기 쉬운 거죠.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곰을 만났을 때 명상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곰을 만났을 때 명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은 분들은 현대인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럴 때는 명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시간을 절대 길게 가자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10초, 20초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화장실에 가서 잠깐 10초 집중해서 호흡하고 그게 중요하겠군요. 집중해서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집중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호흡만 관찰하는 거죠. 자기 호흡을. 그거 시도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인격이라 생각하고 주변 와이프 얘기할 때도 이거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인격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저를 돌아보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또 밤에 잠을 자기도 조금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몸에 긁히는 상처라든가 이런 게 나면 또 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종의 일종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분 대사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안 네.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간단해지는데 네. 물론 존재한 거죠. 이런 게. 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따로 모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업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의사나 하는 네, 이야기가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 식습관이 중요하다. 네. 네. 뭐 운동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뭐 주의해야 될 네. 식습관이 있다면, 제가 진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특히나 한국 그 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네. 이 어드바이스인데, 북미식의 아침이 네. 오렌지 주스에 네. 이렇게 트렌치 토스트, 네, 토스트, 밀가루. 네. 그러니까 밀가루 빵이잖아요, 빵. 밀가루. 빵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되게 차갑거든요. 오렌지 주스 차갑죠. 네. 냉장고에 있는 네, 오렌지 네, 네, 주스가 차갑죠. 뭐. 네. 우유도 차갑죠. 우유도 네, 우유도 차갑고. 차갑고. 안 그러면 상하는 어떤 분들은 또 막 주스 갈아서 아침에 네. 생과일 막 갈아서 막 다 차갑잖아요. 네. 그 위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쉽게 빨리 깨지 않습니다. 아, 네. 잠은 깨는데 네, 네, 네. 사람이 몸이 머리는 깨는데 깼지만은 위는 좀 네, 있다가 위장과 위가 그렇게 네. 빨리 깨는 그 장부가 아닙니다. 서서히 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이런 차가운 음료수, 오렌지 주스나 빵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위가 탈이 나기 아주 쉽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차가운 음료수나 물을 네. 그럼 얼마나 있다 마셔야 됩니까? 보통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열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 많지 않고 네. 적당한 중간 수준 혹은 낮은 경우가 되게 체열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똑같이 먹으면은 반드시 위에 탈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찬 거 먹으면 찬 거 드시면 안 된다. 네. 네. 오히려 그냥 따뜻한 그 뭐 오믈렛 같은 게 계란 따뜻하게 해서 먹고 물도 그냥 조금 미지근한 물 먹고 이런 게 낫습니다. 저는 어디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렇게 물 한 잔 딱 이렇게 네, 마시면 네. 좋다. 네. 그러니까 뭐 노폐물이 나간다. 네, 밤새 네, 쌓였던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것도 오해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그 네, 생즙. 네. 그것 때문에 위장 고장나서 엄청나게 한동안 오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거는 서양인들이 체열이 보통 체질적으로 네, 다른 체질적으로 뭐 체열이 높은 서양 사람들 몸에 적합한 그 섭식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한테 좋다고 나오면서 네. 너나 나나 다 몸이 차가우신 분들도 그렇게 먹은 거죠. 당연히 고장이 나죠.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갈아서 차갑게 하지 말고 네. 밖에 놔뒀다가 먹으면 되지 않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있어요. 네. 위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쪼개지느냐가 큰 이제 네. 관건인데 위에서 위가 상한다. 네, 위가 그거를 못 쪼개죠. 산이나 위액이 못 쪼개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따뜻하고 차가운 게 온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다. 네, 오늘 선생님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거를 마시지 말아라. 네. 명상. 네. 명상하는 시간을 네, 가져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케라쇼의 건강만세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나병진 한의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건강 다이어트, 미용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답글을 남겨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성심성의껏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체중 유지에 대해서 나병진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하고 클리닉에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환자분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오늘 네, 할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네. 해서 또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못했는데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다음에는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 보는 분야가 이제 한방신경정신과 분야입니다. 네. 이제 그 우울증, 뭐 불면증, 제일 많이 본 분야가 이제 공황장애 이런 네. 쪽인데 이런 그 접근을 할 때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 접근할 때 MBTI를 네.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MBTI. 특히나 그 E냐, 네. 그 외향적이냐, 네. I냐, 내향적이냐를 가지고 그 진단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MBTI로 구분하는 MBTI와 한의학적 치료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한번 얽어서 한번 한의학과 얘기해볼까. MBTI의 네, 연관성 또는 네. MBTI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 네, 뭐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MBTI 관심 많으시잖아요. 본인의 MBTI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도 관심이 많고, 근데 그것에 따라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출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굿데이 앤 굿럭.